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이수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이 자료를 집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걸 보더니 왜 이렇게 무섭고 컴컴하냐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대학원 생활이 원래 그렇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1시간 정도 그냥 가볍게 뭐 되게 심각한 내용은 없고요.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직하고 있고요. 학위는 202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는 작년 3월부터 와서 올해 이제 2년 차에 이제 조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짤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을 해볼 텐데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를 다시 한번 봤었는데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조언은 왠지 모르게 더 기분 나쁘다 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 TV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오늘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계시는 지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내용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제 3자로서 좀 대신해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생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 2.0이라 해서 버전 2인데 왜 버전 2냐면 제가 왼쪽에 그 유튜브 링크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이 클립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상은 제가 대학원 재학 중에 박사과정 중에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저희 연구실 후배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인데 요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반이 되어 있지만 조금 업데이트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도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사전조사를 받아서 그래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좀 리어레인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게 이제 영상도 촬영을 하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좀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생존부터 탈출까지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섹션부터는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면 좋을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다양한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좀 연구 수행할 때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조금 덜 헤맬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스킬적인 거에 해당하는데 이공계 논문 작성할 때 좀 팁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커리어에 여기 이제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프리패스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커리어에 100% 성공하는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네, 해서 이렇게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구실 생존 가이드 해서 성공적인 학위 과정을 위한 마인드셋이라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계시는 여러 학생분들이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동기는 사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지식을 좀 더 깊게 강화하기 위해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문 작성, 학회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카데믹한 역량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 동료, 그 다음에 과제를 하면서 만나는 카운터파트나 협업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공통점은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배경 때문에 오신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고 싶은 회사라든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이제 가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학위 취득을 한다라는 게 무엇이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학위 취득을 하는데 굉장히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자, 학위 취득한다라는 거는 이 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했을 때 학부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제 기본 소양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식을 쌓게 되고, 그다음에 석사, 그다음에 박사 학위 갈수록 이제 전문성을 심화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세상의 모든 지식, 이 원의 바운더리를 조금씩 푸시아웃하는 그런 노력들이 학위 취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위 취득을 했을 때 전체 원 중에 요 정도, 그죠? 요 정도의 어드밴스먼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면서 물론 굉장히 의미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내 생각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지식의 경계를 점차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위 취득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학위 취득을 이제 박사까지 하면 항상 하는 고민이 이 분야가 너무 이제 깊어질수록 사실 내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인식이라든지 생각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깊게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의 경계를 조금 확장을 시켜본 그 경험을 사실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위는 이 최전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학위 동안 했던 연구를 앞으로 10년, 20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그 과정을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하기 쉽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딜레마가 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 뭐 교수님이 시키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 주변에서 이게 앞으로 뜰 거다라고 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요즘 뭐 작년, 재작년부터 뭐 국가에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 해서 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해야 되는 12대 기술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여기에 몇 개 카운트 되는지 막 이렇게 세보고 하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트렌드적인 어떤 분류라고 볼 수 있겠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유망 기술을 다른 어떤 크라이테리온으로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5년 뒤면 또 모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시를 가져왔던 게 이게 이제 미국에서 10년 뒤에 뜰 미국 유망 직종을 조사를 해서 이 US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2007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뜰 직종이라면 2017년도에 그 직종이 유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 직업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상하를 나누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새 막 뜰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뭐 예를 들면 간호사, 뭐 직업관리사 이런 거랑 사실 괴리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가지고 뭐 앞으로의 비전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과 뭐 맞춰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르다라고 해서 어떠한 뭐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하는 게 크게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앞으로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 분야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게 1986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AI의 물론 이제 가장 시초는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AI의 학습을 하는 어떤 되게 효시적인 논문인데 이게 레이어를 깊게 쌓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외면받았던 어떤 분야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그죠? 이때 외면받았을 때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뭐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요즘 이제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지금 우리가 그거를 레이팅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네. 그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그 과정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해서 what이 아니고 how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일단 해라. 네. 네. 그냥 일단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과를 내면 그거를 나중에 뭐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어레인지를 하는 거는 본인의 역량인 거죠, 사실. 네. 네, 다음은 조금 다른 얘기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사실 제가 대학원생 때도 품었던 어떤 생각이기도 합니다. 의문이고 이게 교수님과 대학원생의 역할을 대학원생 입장에서 깊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물론 저는 지금 교수로서 얘기를 하지만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는 이 선장과 선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한 배를 탔고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은 이 디테일한 것보다 이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디렉션에 더 초점을 두는 반면, 대학원생은 그 목표를 향해서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실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어떤 다른 롤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학원생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리스트업을 간단히 해봐도 뭐 코스웍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연구도 뭐 과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성과물도 논문이나 학회 이런 것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연구실에 따라오는 어떤 기타 업무들 또는 연구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봐서 사실 나쁠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계기로 연구실의 연구 과제 제안서를 뭐 직간접적으로 어떤 이제 같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뭐 제안서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다양한 어떤 섹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뭐 필요성은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지 써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방법, 전략, 일정,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학생으로서 도움을 연구실에 준다고 했을 때 이 연구 자체에 집중할 때는 사실 나무를 보는 경험이 많은데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가시더라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리딩을 하실 어떤 위치가 오면 추후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더 잘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학생으로서도 제안서를 써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다양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제안서를 뭐 이렇게 작성을 해봐야 된다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바라보면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지고요. 이거를 추후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발판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연구실은 작은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구실 생활하시면 항상 하하호호 해피하게만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연구실 구성원 간에 뭐 불화도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다 이제 연구실이 작은 사회이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계속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위의 말을 믿습니다. 이 좋은 시스템이 이 연구실에 또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요. 그래서 연구실 문화를 긍정적으로 다듬어 나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님의 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학생들 스스로도 이 셀프 드리븐 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연구실 문화를 좋게 만들어 나가려고 서로 노력을 한다면 되게 연구실에서 보내는 삶이 또는 시간이 되게 값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 문화를 만들게 된 예시인데, 저희 지금 연구실 지금 다 하고 있는 문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하자고 해서 한 건데, 하나는 위클리로 그룹 스터디를 할 때 각자 어떤 거를 하자고 하지 않고요, 다 공통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금요일 발표다 그러면 한 수요일쯤에 사다리를 타서 누가 발표할지 정합니다. 네. 지금 약간 사이드 이펙트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제가 관여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그룹 스터디를 되게 잘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저희 다 같이 연구 관련이 뿐만 아니고 팁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서로 굉장히 활발한 디스커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뭐 다른 학생 누가 이제 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그냥 스스럼 없이 올리고, 예, 이런 이제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문제는 뭐고 뭘 해봤는데 뭐가 지금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한 장으로 만들어서 서로 좀 아이디어를,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도 서로 한마디씩 던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제 랩미팅 때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정리를 해가지고 좀 집단으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연구실에서의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방향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그 조금의 노력이 모여서 좋은 어떤 사회를, 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덜 헤매는 연구수행 법칙인데,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제너럴하게 말씀드리고요. 뭐 이런 거는 뭐 대학원생이라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주제 성격이 이 뭐 과제 베이스로 한다든지 과제와 독립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이나 이런 도전성은 있지만 뭐 연구의 진척이 더딜 수 있다라는 어떤 잠재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도 보면 정부 과제랑 기업 과제가 있는데 정부 과제는 안전적인 펀딩이나 뭐 다기관의 네트워킹이 되지만 뭐 행정 절차나 행정 업무가 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 과제는 사실 이 기한에 좀 촉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많지만 또 장점은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카운터파트로 만난 이런 이제 네트워킹이 또 좋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방향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탑다운, 하나는 버텀업이 있겠죠. 탑다운은 지도 교수님이 연구 주제를 할당을 시켜주는 시기겠죠, 그죠? 그리고 바텀업은 학생이 주제 발굴을 직접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결론은 두 과정 모두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연차 때는 트레이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것 또는 과제를 해야 되는 것 위주로 이제 해야 된다면, 점점 여러분들이 고년차로 가면서 독립적인 연구자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과제에 디펜던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풀고 싶은 문제, 아니면 정말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는 것도 계속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연구주제 선정은 사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교수라고 하더라도, 지도 교수님도 연구주제 선정에도 많은 이제 고민이 들어가고, 네. 하지만 학생 스스로 이제 연구주제 발굴할 때 그래도 최대한 지도 교수님의 어떤 경험치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 선정을 할 때 이 트렌드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데,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사실 원래라고 하면 고전적으로는 이런 리뷰 논문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했지만, 요새는 이런 이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저는 주로 하는데, 링크드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SNS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인사이트를 사실 오른쪽으로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 수행을 막 이제 열심히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모든 연구 과정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직 트레이닝이 아직 미숙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해나갈 때 뭐 방법 A 또는 실험 A를 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해보고, 뭐 잘 안 되면 두 번째를 시도해보고 결과 보고, 세 번째 시도해보고 결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럴수록 사실은 저희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결과 확인을 하고 방법을 계속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지도 교수님의 입만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사실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실험해보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잘 된다 안 된다 뿐만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찰을 통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이런 철저한 분석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간단하게 써놨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연구 수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 교수님과의 미팅 또는 그룹 뭐 학생들과의 미팅을 할 때 보면 미팅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요거는 최근에 제 캘린더인데, 지도 교수님, 뭐 여기 계시는 지도 교수님 더 바쁘시겠지만 이 다양한 학생들과 굉장히 짧게 접촉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시면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깊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진행한 거는 주체가 학생 본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팅을 할 때 프로페서 드리븐이 아니고 스튜던트 드리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팅 자료를 작성할 때 팁은 사실 이거면 간단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내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에 포커스를 둬요. 미팅뿐만 아니고 학회 자료나 논문이나 다 내가 어떤 자료로 구성해서 할 건지인데 사실은 이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될지의 측면에서 자료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앞쪽에 지난 미팅 정리 요약을 한 페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팅 자료를 상세하게 하되 핵심을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노력을 쓰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가보시면 미팅 자료가 되게 장황하고 하면 사실 되게 많이 혼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쪽으로 대학원생부터 많이 좀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그 소중한 미팅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지도 교수님께 또는 다른 연구자들한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구수행 과정의 정리 팁인데 우리가 이제 연구수행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쭉 트레젝토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자별로 이렇게 쭉 폴더링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많아지면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 이런 일자, 그 다음에 어떤 주제인데 그 자료가 어떤 예를 들면 내가 A 논문 조사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폴더링을 간단하게만 해놓으셔도 나중에 들어가서 보기가 되게 수월해요. 네. 그래서 각각 폴더에 봐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 논의한 자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그냥 나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텍스트 파일에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 또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쭉 정리가 잘 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구 수행 할 때 약간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원래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그려진 대로 연구가 다 되면 사실 그 연구를 하는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네. 내가 상상한 대로 다 일어나면 사실 그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도나 연구를 통해서 다듬어지기나 방향이 바꿔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드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중요한 것은 이를 앞으로 쭉쭉 나아가기 위해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발견은 무수히 많은 시도 끝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인데 논문, 학회 발표 이런 거죠. 자, 세상의 모든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네. 네. 한국에서는 사실은 실패한 거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만드는 건 사실 좀 많이 없긴 하지만 실패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이게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예시를 갖고 왔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만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유튜브에 올리면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내가 했던 의미 있는 것들을 계속 생산을 해내는 게 연구의 마무리입니다. 연구하는 실험 자체가 연구가 아니고 거기까지가 포함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섹션을 마무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공계 논문 작성의 기술입니다. 네. 자, 논문을 언제 쓰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연구 먼저 해야 되겠죠. 연구 주제를 본인이 이제 발굴을 했던 아니면 탑다운으로 정해졌던 연구 주제에서 연구를 수행해서 어떤 이제 POC 정도 확인을 해서 여기서 이제 곧바로 가면 좋은데 사실 연구가 이제 다듬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다가 어떤 이제 성숙도를 올리기 위해서 연구 수행을 더 깊게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마무리할 시점이 오면 그때 여기서 논문 작성을 하게 되고 논문을 투고하고 나면 리비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출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것은 연구의 범위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질문이 논문을 쓰기로 시작을 했다 하면 얼마나 걸려야 될까? 또는 얼마나 걸릴까? 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을 작성하는 이 행위 자체가 연구를 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더 힘든 작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다른 이제 행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배제하고 논문 작성만 했을 때 저의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네, 하나 논문 쓰는데. 네. 물론 여기 더 빨리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부담이 많이 들 수 있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논문을 쓰는데 잘 쓴 논문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논문을 읽었을 때 저자가 주장하는 게 클리어하면서 내가 막 설득을 당해야 돼.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네. 요거에 하나씩 대응되는 게 얘는 가독성이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시각화 쪽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잘 쓴 논문이 가독성도 높고 시각화도 잘 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쓸까라고 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피겨들만 보고 전체 내용을 이해되게 작성해야 이 두 가지가 잘 성립이 된다,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피겨는 논문에 매우 중요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에디터나 리뷰어분들이 논문을 받으면, 매뉴스크립트를 받으면 글보다는 그림을 먼저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고 논문의 첫인상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을 통해서 논문의 그림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좋은 피겨를 그려야 되는데, 그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좋은 피겨란 시각적인 정보와 어떤 인포메이션이 같이 융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림으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배치, 그림체, 뭐 컬러, 목적에 맞게 명료함, 이런 것들이 다 만족됐을 때 피겨가 좋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비주얼의 뜻하고요, 이쪽이 인포메이션의 뜻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피겨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어드바이스는 모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좋은 피겨가 떨어지는 않고요. 평소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피겨들을 여러분 각각이 레퍼런스로 모아두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위할 때 보면 PPT에 그냥 몇십 장 되는 PPT에 그냥 내가 평소에 논문을 읽으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피겨들을 계속 컬렉트를 해놨어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 특히 피겨를 그릴 때 한번 쭉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아이디어를 좀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퍼런스로 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겨의 준비 과정인데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 흐름상 피겨는 내가 필요한 피겨가 무엇이 있는지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대략적인 스케치를 한 다음에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작업으로 되고 있고,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보통 이제 스케치상에서 논문에서 뭐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스케치를 대충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아놨던 레퍼런스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뭐 구글링을 하셔도 좋고요. 다른 이제 참고를 통해서 이런 이제 어떤 플로어를 보여주기에 참고 그림이 좀 적합한 것 같다 하면 이런 것들을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림을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좋은 피겨라고 한다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한 피겨의 내용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의 하이라이트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로, 어떤 시각적인 걸로 강약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모든 그림이 다 강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이 두 개를 강조하고 싶다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 건데, 뭐 그게 뭐 이런 이제 박스를 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의 크기 자체를 뭐 중요한 건 큰 거, 뭐 덜 중요한 건 조금 덜 작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피겨를 이제 준비를 했으면 논문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페이퍼 블루프린트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그 학생 때부터 이름을 붙여서 지금 저의 지도하는 학생들까지도 지금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는 어떤 이제 청사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쓴다 시작하면 글부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섹션의 구성이나 각 피겨들, 대략적인 내용 구성을 PPT에 뭐 학회 발표 준비하듯이 쭉 스케치를 한 파일로 하는 거를 블루프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피겨들만 보고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학생들한테. 내가 논문 이거 쓸 건데 피겨 어떤 걸로 몇 개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받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답은 블루프린트 만들어 봤을 때 흐름상 저해되거나 더 필요한 게 있어야 된다 싶으면 그때 만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냥 논문의 대략적인 어떤 이제 구성을 살펴볼 텐데, 논문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논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앱스트랙은 논문의 미리 보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논문을 읽게 하기 위한 어떤 맛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 주요 결과, 핵심 기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쓰는 한 단락의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트로덕션은 뭐 연구 배경, 중요성, 뭐 이런 것들, 방법, 내가 어떤 방법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내용, 결과와 토의는 어떤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논문 작성의 순서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섹션들을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될까의 내용인데, 사실은 그 1.0 버전에서는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리뷰어들이 논문을, 또는 독자들이 논문을 순서대로 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거의 전제는 페이퍼 블루프린트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토리라인을 잘 꿰고 있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이렇게 썼는데, 그리고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는데, 요새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논문 작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댑테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 몇 달 하다가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뇌가 조금 이렇게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가장 작성하기 쉬운 순서부터 작성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작성하기 쉬운 순서는 일단 메소드.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자신이 있을 테니까,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결과 부분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작성하기 쉽고, 사실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이 두 부분이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의 모티베이션이라든지 백그라운드를 좀 체계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잘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요거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앱스트랙트랑 인트로덕션 마지막 문단, 컨클루전 같이 쓰고 타이틀을 이제 뭐 정해놨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두 번째는 블랭크라고 제가 해놨는데, 섹션 2에 와야 되는 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요지는 섹션 1, 인트로덕션과 뭐 섹션 3가 메소드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연결짓기 위한 썸띵이 와야 됩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네. 뭔가 배경 지식이 필요하면 여기다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문제 정의 먼저 해야 메소드를 더 잘 이해하겠다 싶으면 문제 정의 먼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섹션 구성은 사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널마다도 좀 느낌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읽었던 논문이나 참고한 논문들의 섹션들만 쭉 뽑아서 비교를 한 몇 개 해보세요. 그러면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매뉴스크립트는 섹션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섹션은 수개의 패러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 논문을 계속 이렇게 분해해서 좀 보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작성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어색한 문장 고르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답을 골라낼 때 항상 위에 주제 문장이 있고 얘를 연관이 없는 것들을 쭉 하면서 골라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잘 푸는데 사실 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한 문단을 작성한다 치면 항상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눈다는 거는 할 얘기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개 문단에서는 꼭 그 주제 문장과 연관된 얘기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 되는 순간 가독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가독성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뭐 독자든 리뷰어든 모든 읽는 사람들은요, 논문을 읽을 때 상상하면서 읽습니다. 가독성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까지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문장 상상하고 있는데 그게 딱 들어맞는 순간 가독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글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쓰려면 굉장히 오거나이즈 되고 이런 가독성이 높은 어떤 글로 쓰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인트로덕션 작성 공식이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의 1문단은 이제 어떤 이제 분야에 대한 개념, 중요성 정도 얘기하고, 2문단은 기존의 어떤 문헌들의 노력 얘기하고, 3문단은 근데 최근에 어떤 것들이 시도되고 있다. 근데 그게 아직 뭐를 해결하지 못했다. 4문단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한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가지고 본인이 연구하시는 거에 그냥 플러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하나씩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A의 개념 중요성인데 그냥 이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주제 문장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A는 뭐뭐인데 뭐 이러이러한 데서 뭐 중요하게 뭐 연구가 되어 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A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어 왔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된 바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2문단 기존의 노력 또는 시도. 이게 중요한데 기존 방법들은 어떤 것을 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렇다. 그죠? 3문단은 최근 들어서 이런 게 시도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게 문제다. 최근에 이런 방법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문헌들을 같이 이제 레퍼런스로 달면 좋겠죠. 뭐 가령 이런 연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네. 우리 지금 계속 공식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4문단. 그래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는 이런 걸 제안한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걸 제안하고 뭐 이런 실험들로 이런 걸 확인하고 뭐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해서 이렇다라는 의의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인트로덕션 작성이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옵셔널인데 연구의 메인 컨트리뷰션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고 독자 입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써놨는데 내가 쓰는 방향 또는 연구에 따라서 뭐 한 번 더 이렇게 찝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블릿 포인트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싶을 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자가 본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을 쭉 이해하길 바란다면 뭐 이런 섹션 2, 3, 4, 5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정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독성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머리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이제 독자의 상상에 부합시키게끔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상상을 더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문단을 작성할 때, 이전 문단의 가장 마지막 문장과 다음 문단의 첫 문장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1문단에서 이러이러한 게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약간 테크니컬한 건데 이게 꼬리머리 전략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문단별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흐름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워드 파일이든 레이텍이든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싱글 라인으로 작성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 한 페이지에 들어온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문단과 문단 사이의 어떤 연계성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을 낼 때 싱글 라인으로 내는 한이 있더라도 쓸 때만큼은 더블 라인으로 써요. 그래서 한 모니터 하나 또는 한 페이지에 들어오는 정보가 훨씬 더 많게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몇 문단이 있어요? 뭐 대여섯 문단이 있으면 이 안에서 연계성을 연계성을 참고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 한 섹션은 쓰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면 3.1이라는 서브 섹션에 5문단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퇴근을 좀 늦게 하시더라도 그날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뭐 오늘 오늘 할 일 많아서 2문단 썼으니까 내일 또 3문단 써야겠다 하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영단어 외울 때도 어제 외운 거 오늘 다시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네. 논문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 문단과 예를 들면 오늘 쓴 2문단과 내일 쓴 3문단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최소 한 서브 섹션 정도는 하루 바이 하루로 이렇게 그날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런 이제 영단어 같은 것처럼 우리가 어제 3.1을 썼으면 오늘 3.1을 쓸 때 당연히 그전 내용을 한번 복기하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연결어 접속어도 가독성을 높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문단 또는 뭐 전체 매뉴스크립트의 연결어나 접속어는 글을 되게 읽기 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연결어 접속어는 그게 나오는 순간 여기 보세요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읽으실 때 연결어 접속어에 약간 염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잘 쓴 논문은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잘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 섹션 시작 부분에 어떤 내용을 다룰지 상기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섹션 4에 뭐 4.1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섹션에 어떤 걸 다룰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이제 뒤에 이제 뭐 추후 기술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계속 독자의 어텐션을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랑 컨클루전이랑 인트로덕션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하루 몰아서 이렇게 3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내용의 일관성 유지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실 때는 앱스트랙이랑 컨클루전 사실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한 달 정도 걸린다 했을 때 한 달 전에 이걸 작성하고 지금 이거 작성하면 이 느낌이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모아놓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작성을 하시고요. 하지만 그 포인트 아웃 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 적절하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고 패러프레이징을 좀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에 필요한 것들은 뭐 논문 이제 제출하신 이제 경험이 있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커버레터가 있고요.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다음에 뭐 특정 저널은 이제 리뷰어도 저희가 서제스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이제 같이 논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도 저널마다 필수로 내야 되는 곳들이 있고 아닌 곳들이 있는데, 저는 필수가 아니더라도 필수로 내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무조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사실은.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는. 그 다음에 뭐 저널 캔디데이트는 뭐 내야 되는 저널을 정할 때 지도 교수님과 논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찾아보면서 어떤 저널에 어떤 순서로 트라이를 해보겠다라는 것들 좀 이제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 이공계 커리어 프리패스 전략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정말 명쾌한 답을 얻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메시지만 좀 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학위를 한다 하면은 이공계 쪽에서 갈 수 있는 패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업의 연구소를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갈 수도 있을 거고, 대학 교수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다르고, 물론 이 외에도 뭐 창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길들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역할은 이제 아무래도 제품에 좀 더 포커스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실용적, 그 다음에 시장 중심, 속도의 R&D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자율성은 물론 이제 그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성과의 평가, 그러니까 본인의 등급을 어떤 식으로 매기냐, 이 철저히 KPI에 준수해서 매깁니다. 그래서 뭐 분기면 분기, 연도면 연도에 어떤 이제 수립한 KPI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성과 평가를 매기게 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요 역할은 이제 공공기술 확보라든지 중장기 R&D 지원, 또는 이제 중장기에 국가 전략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이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자율성이 존재하고, 뭐 성과 평가는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대학 교수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있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목표가 다르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자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내 경쟁자인지도 모를 거예요. 기업을 가든, 대학 교수에 지원을 하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지원을 하든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단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키울 수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말하는 정답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자, 포스닥 지원 과정에서의 노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자가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스닥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 연구실을 탐색하기 위해서 저는 리스트업을 쭉 한 다음에 미국의 NSF에서 해당 연구실 어떤 거를 하는지, 펀딩을 얼마 했는지 다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컨택을 언제 했으며 언제 리마인더 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룹하고 인터뷰까지 갖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택하면은 이제 컨택의 성공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메일을 체크를 하실까 생각해서 컨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일도 여기 보면은 뭐 파일도 막 여러 개 놨죠. 뭐 심지어 여기 제목에도 CV, 리서치, PPT 어태치더라고. 제가 이러이런 거 어태치 했으니까 봐라. 예. 했고, 저희가 CV도 사실 아카데믹하진 않지만 CV도 정말 눈에 더 잘 띄게 다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뷰 했을 때도 내가 어떤 연구를 했을지보다 앞으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 지원 과정에서도 노력을 보면, 제가 최근 이제 4년제 수도권 대학에 최근 임용되신 교수님의 현황을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잠재적인 어떤 이제 경쟁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미 이제 임용을 하신 분들이니까 단점,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분야마다 이런 이제 논문의 개수나 뭐 임팩트 팩터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리스트업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상위 수도권 교수님들 대비 내가 높은 지수가 FWCI라고 해서 Field Weighted Impact Factor가 높더라고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1.5에서 2 정도인데 저는 이제 한 3.5,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면접 준비를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어떤 과제를 수주하고 어떤 협업 체계를 갖추고 어떤 학생들을 모집하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싶은지 매우 정돈된 계획을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본인의 가치관이나 연구 역량, 계획 등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저의 생각을 담은 어떤 그 면접 준비를 굉장히 정돈되게 해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포스닥이나 교수 지원 과정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각각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거고요. 강점들을 더 살리기 위한 어떤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은 더 잘 하시리라 믿지만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아마 가고 싶은 어떤 커리어 골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CV 포맷이랑 제가 교수 지원할 때에 준비했던 자료들을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요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네, 꼭 교수 쪽으로 이제 지원 안 하신다 하더라도 참고하실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기회를 가지시면 또 더 업데이트된 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